아, 아직 차이가 많이 음. 나구나. 음. 내가 맞는 순위를 받았고 음. 올림피아는 올림피안이구나. 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근육을 잘 쓰는 사람이면 막 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박재훈 선수 운동하는 거를 유튜브 진짜 많이 봤는데 저분은 와 변태다 생각했어요. 진짜로. 와 저쯤 되면 진짜 다리 아파 죽을 건데 네, 이렇게 컨디셔닝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유들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또 그분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컨디셔닝 대한민국 보디빌딩 선수의 컨디셔닝에 대한 기준을 정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화가 많이 됐다라는 거는 살아남기도 더 힘들어졌다라는 저 거거든요. 레드오션이니까. 어중간하게 각오해서 할 거면은 그냥 하지 않는 게 음. 맞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지들의 피드백을 받아보셨나요? 안 받았습니다. 예? 안 받았습니다. 네, 팟캐스트 시작하기에 앞서서 에이블짐 간략하게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팟캐스트와 머슬라디오 라이브에서 제가 계속해서 에이블짐 월 구독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서주성 선수의 팟캐스트 편에서도 에이블짐 월 구독제, 프리미엄 월 구독제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벤트는 조금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에이블짐의 이불 삼행시를 좀 재밌게 만들어 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한테 한 명을 선정해서 웨이블짐 프리미엄 월 구독제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오늘의 게스트 IFBB 프로 서주성 선수입니다. 서주성 선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보디빌딩 하고 있는 서주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있어요. 그 네. 화제의 중심의 이유는 아무래도 월드 오브 몬스터짐 9에서의 그런 활약상 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 프로쇼를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해외 프로쇼를 뭐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본 거 포함해서 가장 선수들 대부분이 컨디셔닝을 잘 만들어 온 좀 특이한 프로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심지어 하반기에도 불구하고 네, 네. 말이죠. 1년 사이에 되게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네. 지난 몬스터짐에서도 꽤 좋은 모습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네. 1년 사이에 좀 어떻게 이번 시합을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프로를 딴 순간부터 네.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음. 네, 그 목표에 가기 위해서 매년 근육량을 일단 사이즈를 올리는데 전 집중을 했었고 그래서 프로 타실 때 체중이 어느 정도였죠? 그때가 기억납니다. 82kg, 82kg. 81kg, 2kg였던 것 같습니다. 와.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그때도 컨디셔닝 되게 좋았거든요. 예, 뭐 선생님께서 네. 컨디셔닝은 확실히 잘 만들어 주시니까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프로쇼를 제가 첫 프로쇼를 네. 몬스터짐 뛰고 그때는 성적이 별로 이제 좋지가 않았었는데 21년에 프로가 되시고 2022년에 네 그때 박재훈 선수 우승하실 때 몬스터짐 네 그때는 성적이 많이 안 좋아. 그때는 제가 거의 꼴찌 앞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게 마음가짐도 좀 중요한 게 네. 그때는 제가 마음가짐이 일단 데뷔전이니까 네. 좀 재밌게 일단 경험해보자라는 음.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게 오만이었던 것 같고 좀 그러고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고 제 몸을 보니까 순위가 납득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내가 무슨 올림피아는 꿈도 못 꾸고 네.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없겠다 싶어서 비시즌에 진짜 벌킹을 좀 한 길게 한 1년 가까이 하면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이즈를 올리는데. 네. 그래서 23년도에 몬스터짐 나갔을 때 좀 그래도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4위라는 성적을 기록했고. 생각해 보니까 그 2022년 몬스터짐하고 2023년 몬스터짐이 1년 반 정도의 기간이네요. 1년 맞습니다. 기간이.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벌크업 기간을 가질 수 있었겠네요. 네, 엄청 길게 이번에 좀 많이 제가 서보니까 근육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그 프로쇼 때도 체중이 제가 한 84kg, 5kg였을 겁니다. 22년도에. 22년도에.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서주성 선수의 신장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이번에 쟀을 때 76 나왔습니다. 76이면 거의 제한 체중이 94, 96. 96. 네, 5. 그럼 거의 제한 체중이랑 12kg 모자른 상태로 뛰셨던 거네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로 체중이 오르기 전이었으니까. 약 네. 1, 2kg 정도. 네, 그때는 89kg였었거든요. 음. 네. 와. 그리고 이제 2023년에서 2024년의 그 변화도 엄청났어요. 왜냐면 네. 올해 이제 피지크 업데이트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 몬스터짐 약 한 달 전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피지크 업데이트를 올리면서 아, 저뿐만 아니라 네. 해외 미디어 분들이 다 다뤘어요. 어, 너무 놀랬던 거겠죠. 그때 좀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보통의 그 해외 미디어 분들이 제가 먼저 올리면은 네. 그 한국 소식들을 제 걸로 접하고 올리시는데 네. 저보다 먼저 올리셨어요. 서주정 선수를 아. 보고. 일단 저는 뭐 해외 미디어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요? 그 트포이 아, 님께서 올려주셨을 때 전 네.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보다 먼저 올린 분들도 꽤 있었을 정도로. 예. 그거는 뭐 신경이 딱히 안 어, 쓰였어요. 일단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예. 뭐 해외에서 나중에 물론 인정받아야겠지만 네. 국내에서 먼저 두각을 드러내는 게 네. 저는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포이 피드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예. 엄청난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그냥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예. 갑자기 저를 태그하시고 예. 게시물 올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이거 무슨 일이고 하면서 예.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보통 이 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피지크 업데이트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네네. 근데 네. 이제 서주정 선수는 이제 피지크 업데이트를 굉장히 꾸준히 올리는 타입이고 네. 시합에 앞서면서 이제 피지크 업데이트를 올리는 그런 심리가 어떤 심리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잖아요. 네. 무대에서 보여줘야 된다. 네네네. 네. 저는 부끄러운 건 전혀 없고요. 음. 일단은 제가 좀 관심 받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솔직하시네요. 제가 일단 몸을 멋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멋있게 만든 거를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혼자 보기 아깝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네. 분들이 제 모습을 궁금해 하실 거고 네. 그래서 좀 많이 노출을 시켜야지 저도 저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네. 네, 그런 이유로 피지크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남들에게 관심 받는 게 좋으니까 네, 저도 올리는 거고. 근데 그 피지크 업데이트로 이제 한순간에 그런 모습들이 되게 대단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몬스터짐 월드 오브 몬스터짐 9에 사실에서 굉장히 출전 인물들 중 주요 선수로 이제 꼽을 정도로 됐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뭐 부담이 되진 않으셨나요? 솔직히 이제 이거는 관심 많이 받게 됐잖아요. 네, 지인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 몬스터짐에 4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방지훈 선수가 우승하시고 그리고 성훈이 형님 네, 2등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몬짐에 성훈이 형도 출사표를 던지신 상태였고, 그 당시 맞아요. 네, 그러고 이제 좀 있다가 박재훈 선수가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조금 마지막 말미에 그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 순서가 맞다면 저랑 박재훈 선수의 구도가 아닌 성훈이 형이랑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죠. 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랑 박재현 선수의 대결 구도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는 작년에 4등 했는데 갑자기 왜 나랑 대결 구도를 붙이지? 뭐 저는 근데 좋았습니다 일단. 네, 왜냐하면 국내 최고의 선수랑 그런 구도에 올라간다는 게 네. 왜냐하면 제가 꼴등할 때 네. 우승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완전 감격스러웠죠 솔직히. 제 기억이 맞다면 네. 박재훈 선수가 몬스터짐 한 2주 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충 네. 그제 제가 그냥 이게 뭐 찌라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듣기로 뭐 이제 올림피아 이후에 네. 분명히 방지훈 선수, 박재훈 선수 둘 중 한 명 나올 거다. 네,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걸 제가 그 건우 형한테 네.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나오긴 하겠구나. 둘 중 한 명이. 네. 네, 그걸 듣고 이제 근데 그거는 박재훈 선수가 출사표를 던지기 한 일주일 전이었나? 오, 예. 네, 그 정도였어가지고 근데 그걸 듣는데 이 가슴이 막 끓더라고요. 네, 진짜 피가 끓더라고요. 그 피가 끓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셨습니까?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왜냐면은 제가 언젠가는 넘어서야 될 산들이고 언젠가는 올림피아에서 경쟁을 해야 될 같은 나라 선수지만 같이 무대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몬스터짐 때 방지훈 선수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방지훈 선수가. 근데 박지훈 선수가 이제 딱 나온다고 게시물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보고 한 게시물 한 5초 동안 봤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 오케이 하자 해보자. 진짜 근데 막 멘탈이 나가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네. 네, 왜냐면 뭐 저는 물론 지금 한국 1등이지만 내가 못 해볼 건 없겠다. 본인이 그 시합을 준비하면서 이제 본인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그 모습이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시합 전에? 솔직히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보다는 넘어서보자라는 마인드셋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마인드셋으로. 네,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넘어서보자. 그런 마인드셋을 계속 이렇게 주입을 했구나. 네, 그래서 진짜 저는 되게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주신 게. 그래서 딱 발표를 해주시니까 저 스스로가 일단 더 마음가짐 자체가 네,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소문이 아니라 진짜구나. 네. 그래서 저는 좀 뭐 몬스터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큰 시합인데 네. 이 선수층이 얇은 것보다는 진짜 굵직한 사람들이 나와서 센 라인업에서 내가 뭐라도 하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이제 뱀의 머리보다는 네. 용의 꼬리 쪽을 선택하는 쪽이라서 네. 그래서 진짜 너무 피가 끓고 네. 오히려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수들 대부분이 진짜 너무 좋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딱 이 몬스터짐 딱 시작할 때 조명 딱 암전되면서 네. 선수들이 쫙 나란히 네, 하는데 맞아요. 저는 진짜 막 너무 설레는 거예요. 네. 올림피아 볼 때보다 더 설레는 거예요. 왜냐면 올림피아는 약간 솔직하게 말하면은 사전심사 가면은 생각보다 그 환상이 깨지거든요. 그 말 그대로 그 엑스포는 시장이잖아요. 도태기 시장 네. 한가운데 그냥 정신없는 가운데 수많은 선수들을 거의 이제 기계 찍어내듯이 보고 이제 픽업을 해서 콜아웃을 하기 때문에. 근데 네. 몬스터짐은 그걸 너무 잘 살린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무대 연출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무대에서 봤을 때 관중들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보셨나요? 저도 뒤를 잘 못 봐가지고. 그냥 제가 딱 이제 무대 올라가서 암전된 상태에서 또 그때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경기장이. 와, 그거 보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와, 이 경기를 보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기장을 메꿔놨구나. 근데 딱 불이 켜지는데 불이 켜지면서 그때 이제 저희 관중분들이 이 소리를 지르셨지 않습니까? 미쳐서. 이렇게 소리 지르셨는데 그때 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와, 빨리 이거는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때 좀 막 너무 흥분이 된 상태여서 저 포즈 잡을 때도 원래 좀 웃으면서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투적으로. 네, 전투적으로 제가 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무대 하고 나서 백스테이지 갔을 때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어필을 하라고. 하던 대로 하라. 어필을 하면서 좀 하라고. 왜 가만히 있냐고. 네, 저는 너무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전투적이게 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됐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대에서 관중석을 봤을 때는 그냥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와, 보는 사람도 진짜 너무 재밌었고 특히 굉장히 ung성됐어요. 처음에 암전에서 딱 풀렸을 때 왜 그 웅성거림의 느낌은 제 생각이었는데 선수들 다 좋았어요. 네, 진짜 실루엣이. 네. 그 불 꺼져 있을 때 안 보이잖아요. 네. 불 켜지면서 선수들 컨디셔닝이 다 체크가 되잖아요. 네. 보디빌딩을 많이 본 사람들은. 네. 근데 다 좋았어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지? 한국 선수들이 이 정도였나? 진짜 너무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실제로 백스테이지에서 그 선수들과 펌핑도 같이 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좀 긴장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백스테이지에서는 선수들을 딱히 안 봤고, 네, 그냥 일부러 안 보신 건가요? 그냥 제 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사람들 자체도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뭔가의 기류가 있어서
박재훈 선수도 엄청 끝에 쪽에 있었고 네. 저도 끝에 쪽에서 네. 펌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 보려고 했어요 일단 박재훈 선수를. 네, 그냥 제 경기만 하자 싶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 걸 봤을 때 눈에 들어온 분은 그 러시아 외국분이랑 3등 하셨던 네 그리고 이번에 4위 하신 홍승찬 선수. 네 그 되게 몸이 예쁘시고 네, 깜짝 놀랐어요. 길쭉길쭉하고 네.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박재훈 선수랑 개인적으로는 원래 모르는. 살짝 그 막 친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인사하고 한 인사드리고. 번씩 네 그냥 DM 답장 제가 조금씩 네. 굉장히 좀 설렜겠네요. 그 시합 이후에 이 시합 중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잘 없어요. 탑2 호명을 했어요. 네. 이 탑2를 호명하는 경우는 딱 이제 탑3, 탑2 이렇게 호명하는 경우들은 그거거든요. 그 두 명의 선수 그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 이 두 명의 선수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했을 때 그런 네. 호명들이 이루어집니다. 아, 네, 탑3나 뭐 탑2나 탑4나 그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탑4면은 그 4위까지 했던 선수와 5위의 격차가 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비교 심사가 불려지는데 네. 그런 탑2로 불려졌을 때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합 준비하면서. 이번에 진짜 음. 제가 시합 준비하면서 제가 병이 걸릴 정도로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무대 위에 있는 상상이랑 네, 어떤 모습으로 오를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상상을 진짜 그냥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모습에 대한 확신은 있었고 자신은 무조건 있었기 때문에 베스트를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뭔가 모르게 나랑 박재훈 선수랑 나중에 둘이서 붙겠다. 와,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본인의 베스트 네. 이렇게 생각을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었네요. 네. 시합 이후에 반응도 정말 뜨거웠잖아요. 어땠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고 네. 네. 이번 몸 너무 좋았다고 네, 무대 너무 잘 봤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뭐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연락이 오시고 네. 그래서 시합이 끝난 후로 저는 진짜 하루하루 행복하게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 과분한 관심 속에서 네, 사랑도 주시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았. 지금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상상한 대로 네.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탑10 올림피아와 나란히. 네. 그래서 너무 전 감사했죠 박재훈 선수한테. 네. 제가 혼자 나가서 우승을 한 것보다 당연하죠. 박재훈 선수가 나와주심으로써 저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 시합이 조금 더 주목받고 네. 그래서 그 관중들의 반 이상은 제가 봤을 때 박재훈 선수가 불러 모은 게 아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네. 저는 박재훈 선수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뭐 예전에 월드 오브 몬스터짐에서 막 그 한국의 네이산 디아샤하고 탑10 올림피아 네. 오고 오픈 보디빌딩 하고 승철 형님 이렇게 시합 뛰고 했던 그 오픈 경기 때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보다. 진짜 예. 현장 분위기가 와, 이런 시합은 정말 처음이었을 정도로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관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관중이 흥분돼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너무너무 흥분돼 있었어요. 네. 관중들이. 그 분위기가 진짜 포즈를 잡을 때마다 소리를 질러 주시는데 이게 와 우리가 이 정도라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네. 무대 위에서는 어때요? 시합 이후에도 이제 뭐 영상들이나 네. 그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뭐 이제 탑2 콜아웃 영상들도 봤을 텐데 네.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아직 차이가 많이 나구나. 내가 맞는 순위를 받았고 올림피아는 올림피안이구나. 올림피안 그냥 올림피안이 아니니까요. 탑10 네, 본선 진출하신 네. 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진짜 다른 영역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았죠. 네, 이 갑자기 한순간에 제 유튜브에 그러니까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가 뜨니까 네, 박재훈 선수랑 탑2로 네. 이렇게 계속 뜨고 막 사람들도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시고 하니까 와 이게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추가적인 시합을 뛰지 않았나? 음, 그 뒤에도 아직 프로쇼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몇 가지 정도 있고 네. 아시아권에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던 모습은 올림피아 어떤 프로쇼를 나가도 올림피아에 진출할 만한 몸이었거든요. 네.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네, 네. 겁니다, 진짜로. 네. 뭐 솔직하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프로쇼를 하나 더 원래 계획은 대만까지 돼 있었는데 네, 원래 계획은 근데 일단 시합 당일에 선생님께서 이제 저 무대 모습을 보시고 일단 어떻게 가야 할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으니 네, 대만은 쉬고 네. 내년을 잘 준비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방향이란 게 그 하나의 시즌 안에서 수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네. 오프 시즌이 필요한 네. 부분이었나요? 왜냐하면 제 옆에 있던 분이 올림피아 탑 10이었으니까 네. 그분과 섰을 때 차이라든지 이런 걸 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올림피아에서 그냥 올림피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올림피아에서 성적을 내길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래서 큰 그림을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근데 물론 나가고 싶었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엄청 기대도 많이 해주고 네, 계시고 네. 그리고 관심도 가져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만 프로쇼에 뭐 대만이나 이런 데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또 네. 한 번에 주목을 뭐 받게 될 거고 그리고 내년 올림피아 하나만 보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좀 대만 프로쇼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네. 지금의 사람들의 기대치로는 제가 대만 프로쇼에 나가서 우승하면은 뭐 할 줄 알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몬짐 조명이 좋았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고. 네, 저는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네. 이 기대를 내년으로 미루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기대를. 네. 그래서 물론 대만 프로쇼에 나가서 우승해서 올림피아에 뭐 나가면 좋겠지만 저는 올림피아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올림피아에서 순위를 그래도 받을 수 있을 만한 몸을 준비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네. 약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저의 몸을 판단했을 때 네. 대만을 나가게 되면 한두 달을 더 시즌을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한두 달, 한 달 정도를 비시즌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기영 선수는 그 네. 비시즌 기간에 발전을 해봤기 때문에 그 비시즌 기간 한 달 한 달이 엄청 소중하게 느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비시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발전하는 걸 계속 보여왔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매년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시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비시즌에 대한 플랜을 전부 다 세워놓는 편이세요? 이제 틀을 크게 잡아두죠. 네, 내년에 무슨 시합을 일단은 어림잡아 이때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플랜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래서 증량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그리고 다이어트하는 기간 어느 정도 이거 크게 잡아놓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지들의 피드백을 받아보셨나요? 안 받았습니다. 예?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모두가 보는 눈이 똑같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히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왜냐면은 뭐 제가 올림피아에서 이제 무대를 했으면 무조건 저지의 피드백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국내 프로쇼고 우승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약점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생각? 후면부입니다. 후면부 그냥 다. 네. 네. 다. 네. 후면부 컨디셔닝은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네. 훌륭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근육량. 네. 시합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셨죠? 이번에 92kg였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4kg이나. 네. 그걸 다 등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 체중이 많다는 거가 굉장히 좀 좋은 여건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스토리를 봤던가 그 이승철 형님께서 말씀하신 거였는데 제한 체중이 있는 종목에서는 발전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 제한 체중이 있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이 발전하는 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그 와중에 서준성 선수는 계속 드라마틱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게 제한 체중이 정말 많이 네, 남아 예, 있습니다. 남아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네, 뭐 많이 맞습니다. 남아 있다는 거. 네. 내년을 시합을 뛴다면 하반기를 뛰실 건가요? 하반기는 아니고 한 음. 중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6, 7월. 네, 한 그쯤. 그러면 생각보다 또 빨리 서준성 선수의 모습을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일단 내년에 올림피아는 가고 싶어서 음. 네, 프로쇼를 뛰고 네. 올림피아에 가는 걸 목표로. 올림피아 2024년 올림피아도 보셨잖아요. 네, 이게 봤습니다. 또 어느 정도 네, 고화질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네, 보셨을 텐데 이번 시합을 또 뛰고 나서 올림피아 이런 시합들을 보고 나서 올림피아까지 얼마나 본인이 가까워졌다고 좀 생각하는지 아니 그렇게 아니면 올림피아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올림피아에서의 내 위치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이제 일단 박지훈 선수한테 감사한 게 제 네. 옆에 있던 분이 네. 올림피아 탑 10이라는 네. 성적을 가진 선수였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가 됐었던 것 같고 음. 솔직히 자신은 있습니다. 올림피아를 바로 가는 건. 네,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이번 연도에 들었고 네. 근데 아직까지 올림피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뭐 10 세컨드 코랄 15위 안으로 15위까지. 네, 그게 그나마 이제 박재훈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가까이에 그런 순위를 받았던 게 이제 방지훈 선수가 네, 한 18, 19위였고 네, 맞습니다. 뭐 윤수민 선수가 뭐 23, 뭐 22 네. 이 정도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올림피아 내에서 본인이 좀 롤모델로 하고 있는 그런 선수 타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올림피아에서는. 네. 올림피아에서는 그냥 이제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서 진짜 좋다. 저 음. 사람인가? 저 외계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솔직히 저는 국내 선수들을 조금 많이 이 동기부여를 얻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는 박재훈 선수한테 되게 많은 동기부여를 항상 받았기 때문에 서주성 선수 역시도 하체가 굉장히 많이 상체에 비해서 발달된 타입의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형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솔직한 말로 올림피아를 나가는 게 그냥 목표였습니다. 그냥. 네,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 아직까지 올림피아에서 크게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프로를 딸 때까지만 해도. 그쵸. 근데 상황이 그분이 보여주셨잖아요. 올림피아 탑 10.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와 되구나. 되구나. 저분이 했으면 나도 한다. 저분이 했기 때문에 내가 못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네, 그래서 박재훈 선수를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삼아서 운동을 했고 하루에 피도도 진짜 많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시합 영상, 운동 영상 보면서 진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어요. 거의 저는. 롤모델.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롤모델인 진짜네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무대도 저는 정말 뜻깊었고 영광이었고. 네. 그래서 시합 끝나고도 한 번 더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나와주셔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선수로서 가야 할 방향으로 최고의 지금 길을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항상 꿈꿔왔기 때문에 되게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어가지고 그분이 하나 둘씩 이뤄내시는 걸 보면서 이건 나도 할 수 있다. 못할 게 없다. 네, 왜냐면은 같은 사람이니까. 네. 맞지 않습니까? 팔다리 다 똑같이 달려 있고 저희 무거운 거 들고 운동하는 사람이고. 근데 저는 저 같은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서준성 선수나 박재훈 선수 같은 사람들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운동하는 모습이나 그냥 뭐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라 물론 저는 그 에너지를 뭐 다른 데 쏟겠지만 그 운동 영역에 있어서 저는 프로 보디빌더들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그 프로 보디빌더들이 만들어내는 컨디셔닝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프로 보디빌더들이랑 뭐 진짜로 운동하는 거지만은 뭐 운동을 같이 해본 경험들도 있고 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저는 운동을 그 사람들 운동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은 이런 식의 운동을 매일 같이 하는 거 그래서 그 훈련이 저는 가장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근데 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른 거니까 저는 이제 이 보디빌딩을 함으로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이걸 못 하시는 분들도 뭐 다른 거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다 각자 다른 영역. 저에게 맞는 직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문득 떠오른 건데 이 보디빌딩을 이제 잘 하려면
그 이제 강고 김동현 씨랑도 한번 언급이 됐는데 네, 네. 그 타고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고통을 견뎌내고 그냥 무던한 성격 네. 그거를 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뭐 그런 무던한 성격이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성향 자체가 좀 되게 외향적이고 음, 네, 좀 조용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 힘듦의 역치 자체가 네,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네. 참아내는. 네. 근데 저는 이걸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목표한 바가 올림피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려면 프로를 따야 되고, 네. 음. 그럼 그걸 하기 위한 과정들이 식단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프를 몇 년 동안 지속을 해왔던 거고 그 운동을 힘들게 하는 건 당연히 운동을 힘들게 해야지 몸이 좋아지는 거니까 네.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디빌딩을 해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제자들 그리고 다른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것들이 이게 그들한테는 노력이더라고요. 힘들죠.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당연한 거. 그게 무던한 겁니다. 아, 어떻게 그런가요? 보면은 네, 그런 네. 면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네, 내가 이걸 얘를 가져야 되겠으니까 어. 이를 가지려면 그 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하니까 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신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 목표를 생각하시면 무던히 나갈 수 있는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저 혼자서 마인드셋도 되게 많이 하고 네.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떠한 이제 눈에 보이는 동기부여가 있으면 더 그게 끌어오르는 편인 것 같고 네, 막 찾아 나서거나 하지까지는 않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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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전체를 통으로 다 지금 쏟고 있기 때문에 저도 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보디빌딩을 시작을 해오면서 쭉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뭐 별다른 생각 없이 네. 그리고 이 클래식 피지크의 인기를 네. 저는 이제 한껏 끌어올렸던 건 국내에선 박재훈 선수지만 이 맞습니다. 전체의 클래식 피지크를 알린 건 크리스 범스테드 네. 시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시범이 오픈 무대에서 완전한 은퇴를 이제 네. 했는데 같은 클래식 피지크 프로로서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일단 크리스 범스테드라는 선수는 너무 대단한 선수고 그리고 이번에 은퇴를 한다고 하고 다시 오픈을 네. 뛰었. 전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선수로서도 대단하지만 그냥 이 스타로서 되게 영리한 사람이구나. 에, 네.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을지 에. 알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물론 일단 성적은 탑3 안에 무조건 들 거라고 생각을 네. 했고 몸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누군가 어떤 스토리 어떤 분이 쓰신 걸 봤던 것 같아요. 제 팔로워 중에 네. 인생의 주인공으로 그냥 살고 있다. 네. 그냥 네. 뭐 주인공처럼 살잖아요. 네, 그게- 진짜 세상의 중심은 나로 네. 딱 정해놓고 사시는 음, 사람인 것 같아요. 크리스 범스테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주성 선수는 이제 더 이상 크리스 범스테드랑 무대를 같이 쉐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세요? 있죠. 솔직히 그 사람 옆에서 예, 포즈를 잡아보고 싶었는데 예. 이제 뭐 무대를 떠났으니까 네.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올림피아에 가게 되면 그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찰 것 같습니다. 네. 예. 꿈속에 살고 미국엔 있는 아직 거니까. 안 가보셨. 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올림피아를 가게 되면 그게 아마 첫 번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로 가시는. 네. 예. 근데 예.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꿈을 향해서 꿈의 꿈으로 뛰어드는 거니까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하는 거니까 네. 진짜 꿈속에서 사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게 지내는 동안은.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몬스터짐 얘기도 했지만은 네. 한국 선수들의 이런 컨디셔닝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네. 일반 아마추어 시합을 가도 네, 과거에 좀 과거도 아니에요.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선수들이 이 정도의 컨디셔닝을 균등하게 가져오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컨디셔닝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유들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또 그분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지현 예. 선수를 진짜로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컨디셔닝 대한민국 보디빌딩 선수의 컨디셔닝에 대한 기준을 정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세계 네,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하체로 네.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네. 크리스 범스헤드보다 좋거든요. 네. 다리만 놓고 네. 봤을 때는. 그리고 컨디셔닝도 올림피아에서도 되게 좋은 편에 속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내가 올림피아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컨디셔닝을 가지고 나와야지 경쟁이 된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제 국내 선수들도 저 정도를 만들어야지 올림피아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 저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컨디셔닝을 더 잘 뽑아야지 프로쇼 우승이라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컨디셔닝을 뽑아내는 수준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이. 기준이 생겼고 네, 그 기준을 알게 되고 나서 내가 이 정도의 컨디셔닝으로 안 네, 되겠구나라는 네. 좀 아니란 생각들이 너무 하면서 그렇죠. 네, 이게 딱 메타인지가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컨디셔닝에 대한 기준을 되게 높게 잡아버린 거지 않나. 네. 그 기준이라는 거를 이제 잡음으로써 실제로 컨디셔닝의 강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실력 거기서부터는 이제 문제인 것 실력. 같습니다. 네. 그걸 되게 자신감 있게. 네, 그걸 알지만 네. 아직까지도 네. 뽑아내지 못하시는 선수분들이 알고도. 네, 더 많기 때문에 왜냐면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네,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음. 일단 그 컨디셔닝이라는 거는 그 시합주 피크위크 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시합을 준비를 하면서 다져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시즌만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시즌. 절대. 비시즌도. 비시즌을 이 정도까지 강조하시는 분 또. 이게 그냥 시합 때 좋은 몸이 나오려면은 보디빌딩 이즈 마이 라이프. 네, 진짜 그 삶이 보디빌딩이 돼야 되고 네, 그 말은 비시즌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인 거죠. 그 비시즌에 이제 운동 강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시즌을 넘어서 다이어트가 다 된 이제 컨디셔닝을 하는 피크 위크까지 그게 영향이 가신다는. 네, 당연하죠. 네, 그 영향이 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근육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네. 피부를 밀어내면서 네. 컨디셔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예. 네, 그거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시즌도 그럼 정말 운동하는 마음가짐이 쉽지 않으시겠네요. 네, 그 딱 작년 비시즌에는 이제 올해 뭔짐 그 한 순간만 생각하면서 운동했죠. 그 과정들이 힘들진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주성 선수의 나이대, 네, 저도 그 나이대였던 네. 적이 있고 굉장히 좋은 나이잖아요. 창창한 나이고 네.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20대 후반이 되면은 남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네. 다른 것들도 보이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인생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놀기도 많이 놀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가지 목표를 갖고 보디빌딩에 전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혹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일단 노는 건 예전에 많이 놀았고 그래서 노는 거에 대한 미련은 크게 없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이 음. 한참 창창하지 않습니까? 이 한참 창창하고 좋은 나이인데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하고 싶은 거를 향해서 쏟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나이니까. 저는 되게 부러워요. 저는 30살 넘어서 찾았는데 굉장히 한국 나이로만 28이지 지금 만으로 하면은 26에서 7이잖아요. 네, 27살. 네. 네. 근데 그런 이른 나이에 찾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전 그래서 제가 보디빌딩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보디빌딩을 할 것 같고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보디빌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게 눈에 딱히 들어오진 않습니다. 놀고 싶은 유혹이라든지 뭐 다른 돈에 대한 그런 것들도 네, 저는 솔직히 일단 돈보다는 제 명예가 먼저였었거든요. 옛날부터 항상. 네, 그래서 좀 제가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몸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빠른 투자였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네, 사람들이 레슨을 받으러 다니지 않고 돈을 쓰지 않을 때 저는 돈을 썼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네. 지금 서주성 선수의 메인 스승님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이진호 선생님께서 이제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젊은 바디빌더들의 이런 보디빌딩 추세를 보면은 뭐
보디빌딩 코치를 고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스승과 제자 관계는 이제 사실상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지금 서주정 선수의 그런 세대 그 아래 세대랑 포함한 네. 세대는 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되게 보면 올드 스쿨이죠. 지금 과거에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훈련을 하던 뭐 스승과 제자 관계처럼 오랜 기간 꽤 오랜 기간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진호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하고 지금까지도 오랜 기간 함께하고 있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보디빌딩을 시작할 때 뛰었던 시합이 대보협이었고요. 네. 네,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보협의 전국체전 선수들, 네. 네, 미스터 코리아를 뛰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영웅이었죠, 영웅. 진짜 그때 당시에는 그 대보협이라는 시합이 우리나라에서 파워가 제일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선배님들 보면서 저도 운동을 해왔고 그 중에 한 분이 선생님도 계셨었고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거는 제가 보디빌딩을 하면서 좀 몸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서는 솔직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게 19년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때마침 그때 부산에 네.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때 당시에는 일단 이진호 선수라는 선수는 되게 대단하신 분이고 예, 제가 살면서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부산에 오신다고 하길래 와, 그냥 한번 배워봐야겠다. 진짜 그냥 망설임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그 배워봐야겠다. 당시 거의 20대 초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답지 않은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때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런 뭐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사고 방식인 걸 몰랐죠. 당연한 거였죠. 좋아지고 싶으니까. 언제부터 보디빌딩 하신 거예요? 제가 첫 시합을 2015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대 아닌가요? 네. 고등부? 네네, 고등부 때부터. 고등부 때부터 시합을 나가셨구나.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대 초반에 이진호 선생님 만나서 네.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뭐 힘든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이 스승이랑 제자 관계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하드한 트레이닝으로도 네. 알려지신 분이잖아요. 네.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레슨은 받지 않고 있지만 네. 그냥 계속 자주 찾아뵙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을 찾아뵙고 운동을 배우면서 진짜 한 1년, 2년 동안은 매일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운동이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그 젊은 나이에도 피곤을 네, 진짜 너무 힘드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 얘기를 나눌 때 선생님이 과거에는 어땠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조용히 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수 생활 힘들게 하셨던 90년대 그때로 저도 가서 한번 그 시절에 밑에서 배워보고 싶다. 맞으면서 좀 빡시게 진짜 운동 막 한 몇 시간씩 하면서 저도 그 시대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원래 힘든 거고 운동 오타쿠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뭐 변태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밟아오셨던 길을 지금 다 밟을 수는 절대 없겠죠. 제가 아직까지 나이도 한참 어리고 근데 그 선생님의 업적들이라든지 밟아오신 것들을 들었을 때 그냥 조금이라도 한번 그 길을 그 옆에서라도 그냥 가해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하셨던 훈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솔직히 남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냐고 그걸 왜 하냐고 하는 정도의 뭐 스쿼트를 100kg로 한 세트에 100개를 하셨었거든요. 선생님이. 저는 그걸 들었는데 저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네, 근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힘들게 운동해 오셨으니까 제가 그분한테 운동을 배우니까 그 힘들게 해오신 걸 저도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은 몸은 알아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오랜 기간 배웠던 동안은 사실 이 보디빌딩이란 게 메인스트림까지는 아니지만 SNS가 발달하면서 뭐 새로운 코칭의 방법이라든지 해외 코치들과 함께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뭐 국내 젊은 코치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 되게 분위기가 어수선했잖아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유혹
부탁을 받아본 적은 없나요? 아, 제가 1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네. 왜냐면은 네. 이게 뭐 제가 딱 너무 갇혀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네. 그냥 딱 이 스타일에 완전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이거에만 몰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좋아졌고 네. 결과물 만들어 내셨던 분이고 결과물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럼 여전히 운동량이 굉장히 많으신 편인가요? 운동량이 많다기보다 그 한 세트의 강도가 한 세트의 강도가. 네 좋습니다. 엄청 셉니다. 선생님께서. 그 서준영 선수가 그러면은 그 이진호 선생님과 만났었던 초창기 때는 정말 운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을 찾아뵙기 전에는 저도 막 많이 가슴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가슴 운동 무조건 30세트 30세트요. 네, 제가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을 찾아뵙고 나서는 세트 수가 한 절반 이상 오히려 줄어들었죠. 줄었죠. 네. 근데 그게 그래서 느꼈어요. 이게 세트 수는 크게 의미가 없구나. 운동을 임하는 그 세트에 임하는 그 네, 강도와 자세. 네, 정확하게 일단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정확하게 하게 되면 힘을 쓰는 것도 힘들고 세트를 많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긴 경험은 아니지만 네. 뭐 보디빌딩 커리어가 생각보다 그래도 엄청 기신 거거든요. 한 예, 10년 예. 정도. 네.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 보디빌딩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영양, 뭐 케미컬, 그다음에 훈련, 뭐 네. 다 있을 텐데 휴식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영양, 케미컬, 운동, 휴식 이런 걸 다 떠나서 라이프 스타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요? 네. 오. 네. 라이프 스타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일단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네. 내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운동이 있고 영양이 있고 네. 뭐 케미컬도 있을 거고 네. 휴식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몸이 좋아지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몸이 좋아지고 싶으니까 노는 것도 멀리 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대 일어나서 밥을 비슷한 시간대에 먹고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하고 또 똑같은 시간대에 또 밥을 먹고 그거를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생활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탁구 선수들의 자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생활 패턴을 잡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패턴을 잡지 않으면 몸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디빌딩을 하면서 뭐 다른 데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막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네. 그 네 가지 중에 뭐 휴식도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 네. 아예 그냥 그 라이프 스타일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네, 네. 일단 그 내 주가 보디빌딩에 맞춰져 있어야지 뭐 다른 스케줄을 할 때도 일단 운동을 먼저 하게 된다라든지 네, 그런 것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그냥 보디빌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탑클래스 보디빌더들이 이제 보디빌딩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이기심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서준호 선수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좀 주변에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주변에 보디빌딩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냥 일반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보디빌딩 라이프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네, 학창 시절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도 아직까지 보고 있고. 네. 근데 그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디빌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았고 동네 친구들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친구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쵸. 네, 뭘 이거 안 먹냐, 좀 먹어라, 술도 먹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매년 진심을 담아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 준비를 한다 하면은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게 돼도 물어봐요. 지금 뭐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는 기간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보디빌딩을 하는 서주성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시합 끝나고 나서도 저는 안 놀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시합이 끝나고 나면은 조금 이제 훈련을 가볍게 하는 기간이 있는데 있죠. 그때 사람들도 좀 만나고 약속을 굉장히 좀, 제한된 시간이긴 하네요. 네. 네. 근데 뭐 비시즌에도 만날 약속이 생기면 저는 편하게 만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성격 자체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저도 집에만 있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비시즌이 되면은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디빌딩 하는데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사람들 만나고. 전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를 얻어요. 저랑 반대네요. 네. 외향인. 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고 특히 요즘에는 좀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운동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조금 좋은 영향을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접하게 되면서 또 그런 쪽에서도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고.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득 보디빌딩이 하나의 뭐 시합을 나가는 게 직업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직업인 네, 것 네. 같은 느낌이네요. 네, 보디빌딩이라는 것이.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네, 이건 아마 지금 조금 열심히 하시는 선수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아마 다 저랑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디빌딩을 막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뭐 많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20대 초반이나 뭐 10대 많게는 10대 네, 주변에서 뭐 유난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초반에도 서준 선수가 겪었던 것처럼 네. 그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해준다면 일단 제가 보디빌딩을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네, 시장도 많이 바뀌었고 선택의 폭이 되게 넓고 그 네. 말은 대중화가 많이 됐다라는 거고 네. 대중화가 많이 됐다라는 거는 살아남기도 더 힘들어졌다라는 저 거거든요. 레드오션이니까.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내추럴 시장이든 케미컬을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보디빌딩이든 살아남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각오해서 할 거면은 그냥 하지 않는 게 음, 맞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음, 네, 생각보다 진짜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고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속된 말로 하면 잃을 것도 많을 수도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취미로 헬스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이게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20대 친구들 있다면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해라고 하고 싶어요. 본인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고 배움에 대한 투자도 뭐 어떠한 투자도 아끼지 말고. 근데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답을 얻기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네, 이게 진짜 내가 당장 이걸 안 하면 미치겠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보디빌딩을 계속 한 게 제가 이제 첫 시합을 나가게 된 게 저는 원래 보디빌더를 싫어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운동을 그냥 어깨가 너무 좁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난 저런 큰 근육 싫다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합을 나가보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신 선수분이 계셨는데 네. 부산에 황희영 선수라고 계십니다. 네. 그분께서 이렇게 딱 권유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었는데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냥 시합 한번 나가볼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디빌더를 싫어하던 내가 시합을 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뛰길래 와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경쟁 욕구가 있었네요 어렸을 때부터. 네, 승부욕도 저도 좀 센 네. 편이긴 한데 그냥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난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앞만 보고 진짜 달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앞만 보면서 지금 팟캐스트를 지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 이제 서주정 선수도 이제 곧 함께하게 될 3대500 그 제품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고 다시 또 팟캐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숨도 안 쉬고 지금 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너무 얘기하면서 재밌어가지고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이제 블랙마카가 이제 액상하고 알약이 있는데 오늘은 액상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블랙마카 평소에 좀 드시나요? 블랙마카 흑마늘 저 통으로 된 거 있잖아요. 통 흑마늘 먹기도 하고 네. 네, 이것도 먹고 그거는 좀 젤리 형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건 맛이 있어서 그게 또 네. 시즌 때 먹으면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거든요. 또 그 그런 시즌 거. 때 드시는 분들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어요, 저는 맛있어요. 이제 시즌이 없다 보니까 365일 그냥 그러니까 더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힘들었는데 네. 또 다이어트 중인 분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네, 그런 맞아요. 단맛인 맛있어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블랙마카 액상 스틱 하나씩 먹고 감사합니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요새 블랙마카 없으면은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곧 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5년 정도 더 있으셔도 됩니다. 5년 후부터 시작입니다. 꺾이는 게 맛있다. 30대 초반까지는 저도 왜 이렇게
30대 형님들이 힘들다고 하는지 몰랐는데 음. 그게 1년 만에 훅 바뀌어요. 그냥 뭐 예고도 없습니다. 아 근데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네. 웃기시겠지만 20대 초반이랑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맞아요. 네. 어. 20대 초반에는 진짜 잠을 안 자고 운동해도 안 지치고 네. 진짜 아침까지 술 먹고 이래도 안 지치고 잠이 안 왔는데 요즘 머리 되면 1초 만에 잠들 때도 있고 진짜로 얘기하다가 요즘 시합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네. 이게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네. 얼마 전에 아는 형이랑 차 타고 가다가 얘기하다가 진짜 잤거든요. 아, 진짜 1초 전에 내가 물어봤는데 자고 있냐면서. 아 근데 그런 분들이 보디빌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제 제가 내한을 하면서 많이 초대하잖아요. 네. 삼손이나 키온이 보면요 방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자요. 진짜 이렇게 그렇게 그냥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지 하면은 막 이러고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웃겨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이게 저희랑 이 의지랑 상관없이 네. 몸에서 진짜 뭔가 스위치 휴식해라. 눌리는 네. 것처럼 그냥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잠이 막 쏟아져가지고. 몸 좋은 보디빌더는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강제로 몸이 스위치 꺼서 휴식을 하게 하고. 네. 아무튼 이게 블랙마카 얘기하다가 이제 엉뚱한 데로 흘렀는데 여러분들 이제 블랙마카 같은 경우는 3대 500에서 또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제 채널 코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 블랙마카뿐만 아니라 전 제품 1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서주성 선수도 곧 코드가 생기겠죠. 네. 아마 원모지 않을까. 원모 15 원모 15 네. 15로 끝나야 됩니다. 아 15로 15% 무조건. 할인이 돼서 아, 예. 무조건 15로. 예. 다시 또 좀 이제 팟캐스트로 돌아와서 이제는 서주성 선수의 이런 제가 준비한 질문보다 좀 새로운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네. 힘들으실 것 같은데 아, 또 재밌습니다. 굉장히 네. 또 대화를 잘 이어나갔던 것 네. 같아요. 국내에서 어떤 선수로 좀 기억에 남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사실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그 따라서 이룰 수 있을까라는 업적을 이미 만들어낸 박재훈 선수 얘기를 또 하게 되지만 네. 박재훈 선수가 지금 클래식 피지크에서 우뚝 서 있는데 네. 서주성 선수는 좀 어떤 최종적으로는 어떤 위치까지 어떠한 그런 국내에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는지. 일단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네. 1번 그냥. 네, 1번. 네. 베스트. 네, 1번. 어. 네. 유일무이. 그 유- 종목에서. 예. 네. 그러려면은 올림피아에서 당연하죠. 저는 야망이 큽니다. 지금. 네. 1년 1년 그 변화하는 모습들이 그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뤄냈던 선수들은 그 이전에 뭐 박재훈 선수 외에는 크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낸 선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서주성 선수가 하고 있고 이제는 한 국내 프로쇼에서 이제 최하위 순위에서 이제는 올림피아에 갈 수 있다는 좀 얘기까지 듣고 있는 게 네.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좀 운동적인 좀 질문들도 좀 해보고 싶은데 서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진호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제 운동 볼륨을 줄이고 네. 운동 강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네. 운동 강도라는 것을 사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운동 강도를 뽑아내는 방법이 당연히 중량도 있겠지만 네. 뭐 고립도 있을 거고 네. 서준호 선수가 생각하는 좀 잘하는 운동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이건 저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잘하는 운동의 기준이란 건 일단 보기에도 예뻐야 됩니다. 보기에도 네. 그 그 옆에서 동작을 봤을 때도 보기에도 네. 예뻐야 되고 날림이 없는 그런 동작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진짜 정적으로 운동을 수행한다는 느낌이 그 상대방도 들면은 그 사람은 저는 운동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일단 몸이 나와줘야죠. 네. 그 사람이 운동을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몸이 매년 좋아진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그 몸으로서 뭔가 보여준 것이 있다고 하든지.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운동을 잘하고 운동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집념이 강한 사람은 단점을 보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단점을 보완하는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진짜. 네. 네. 그게 왜냐하면 이 단점이라는 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운동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운동이 문제가 있기 이전에 내가 힘을 쓰는 패턴이라든지 네. 체형들에서 그 문제가 맞아요. 발생을 하는 건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국내 대부분이거든요. 끝내 캐치를 못하고 네. 마무리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약점 보완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진짜 이 보디빌딩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고
그 운동에 대한 집념이라든지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니 콜먼이나 도리안 예이츠처럼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덤벨로우로 등을 만들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무겁게 들어서 만들 네. 수 있다면 다 만들겠지만 네, 헌터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로니 콜먼식으로 따라해봤고 도리안 예이츠처럼 좋은 등을 가진 사람의 운동을 네. 따라했지만 자기한테는 힘만 세질 뿐이지 네, 등이 생기지 않았다. 네. 예. 네. 그래서 또 연구를 통해서 등을 만들어냈고. 네, 맞아요.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엄청 디테일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등이 잘 쓰일 수밖에 없게 자리 잡힌 사람들은 네. 그냥 땡겨도 먹긴 먹습니다. 네. 근데 저처럼 등에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 예. 그냥 땡기면 어깨 후면 먹고 그냥 땡기면 이두 근육이 먹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딜레마에 진짜 많이 빠져 있었는데 네. 등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근데 제가 이 이제 운동 커리어 동안 올해 그러니까 네.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이 비시즌에 가장 등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도 느끼는 게 네. 등에 아직 두께감까지 근육의 사이즈가 자리 잡은 거 아닌데 모양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이게 모양이 이제 상단부에만 근육이 붙어 있었다면 네. 이제 하단부에도 근육이 자리 잡혀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깨우친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상급 노하우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일단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체형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 체형 자체가 제가 이때까지 운동을 해오던 걸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등이 잘 클 수가 없게 운동을 했더라고요. 저는 어깨가 과하게 발달한 체형인데 거기서 제가 등을 먹일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체스트업을 과하게 했다라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어깨 후면이 더 많이 자랐던 것 같고 예, 그런 이제 큐잉이라든지 제 체형에 맞는 큐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운동을 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올해 좀 많이 잡았고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게 단 것 같아요 진짜 운동 그래서 그것들이 잡히면은 운동 스킬적인 부분도 알아서 따라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 운동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저도 중량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그 동작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등 운동하는 걸 과거의 영상들을 봤을 때 좀 운동이 많이 날리고 지금 보면 내가 등 운동 진짜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 운동 잘하시는 분들의 그 처음 시작과 끝 지점의 그 구간을 엄청 관찰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랩풀 다운이 있다면은 이걸 잡고 내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 구간을 어떤 식으로 어떤 리듬으로 힘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걸 되게 관찰을 많이 하고 그걸 따라 하려고 많이 했던 것도 같고. 그런데 운동 방법을 바꾸면서 오는 가장 큰 이제 심리적인 딜레마가 뭐 이거는 일반 운동 하시는 네. 소위 말해서 헬창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이런 걸 뜯어 고치고 인지하고 뜯어 고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운동 중량도 안 나올 뿐더러 뭔가 강도도 안 나오는 느낌을 받고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새로운 자세들이.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선수들 좀 바꿔야 되는 게 네, 내가 5년 동안 이 방법으로 해왔는데 안 좋아졌다면은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이게 지금 설령 지금 뭔가 좀 강도가 안 나오는 느낌 같고 하지만 그래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받아들이는 걸 저는 좀 되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방법으로 일단 최소 6개월 정도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6개월. 최소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 그래야지 내 몸도 그 힘을 쓰는 방향에 맞게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강도가 들어가야지 근육이 뭐 밀도 있게 자리 잡힌다든지 연습을 다져놓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강도 네. 그거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인내를 갖고. 네. 그래서 네. 이 실전은 이론을 경악히 한다라는 말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운동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내 방법이 좀 좋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습득하려고 할 때 그 방법이 익숙해지는 기간을 참아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근데 이제 무조건 막 자극 위주만 이렇게 쫓으면 안 되고 당연히 강도를 같이 입힐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선생님을 먼저 찾아갔다고 생각이 드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강도를 저는 먼저 배웠습니다. 운동의 강도를 내는 그리고 운동의 흐름 그 기본 자세들 그리고 이제 저는 외적으로 조금 스마트하신 분들한테 많이 배우러 다녔거든요. 맞아요. 네 공부를 하시는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이게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난 강도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되게 몸의 이제 기능적이라든지 체형적인 부분에 접근을 한 사람에게 운동을 배우니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운동의 강도를 먼저 배웠다는 말이 저는 지금 굉장히 네. 와닿는데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운동의 강도를 운동의 양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다양하게 본인의 운동 강도를 뽑아냈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실제로 운동 강도를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더 몰아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 운동의 강도를 뽑아냈다는 것은 어떤 몸의 반응으로 좀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몸의 반응. 몸의 반응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일단 올바른 운동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수행했을 때는 몸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근육에. 근육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좋아하는 그냥 제 혼자서 좀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고통은 고스란히 선이 되어 선명하게 남는다. 네, 몸에. 그래서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세퍼레이션. 네, 그렇죠. 뭐 세퍼레이션이건 빗살이건 이런 강도는 일단 정확한 자세를 수행할 수 있는 선에서 진짜 일단 근육이 많이 아파야 되는 것 같아요. 근육이 강도를 나타내는 측면에서는 그 운동을 할 때 그냥 내가 동작을 수행해서 힘든 게 아니라 진짜 근육이 아픈데 그 근육이 아픈 걸 이제 참아내고 계속 수행을 하는 게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지 않나. 라는 생각. 거기서 참아내고. 네, 참아내는 거. 그냥 보디빌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내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참아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움직이는 거네요. 그냥 기계처럼. 네, 이제 그래서 진짜 저도 박재훈 선수 운동하는 거를 유튜브 진짜 많이 봤는데 저분은 변태다 생각했어요. 진짜로. 와, 저쯤 되면 진짜 다리 아파 죽을 건데 저걸 참아내고 계속 안 멈추고 하는구나. 네. 저도 가끔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했는데 몇 개 더 하더라고요. 네, 저 정도면 진짜 다리가 지금 끊어지는 느낌이 날 텐데 그걸 참아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10개를 정해놓고 그 10개까지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10개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거기서 또 어떻게 뚫냐, 그게 강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트법의 운동법도 강도를 뽑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트법을 이용한 운동도 어떻게 보면 근육을 계속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슈퍼 세트라는 것도 그렇고 뭐 드롭 세트, 컴파운드 세트도 내가 근육 이제 이 무게로 최대치를 뽑아냈는데 여기서 또 무게를 빼서 또 최대치를 뽑아내야 되고 그게 고통을 계속 참아내는, 근육이 아픈 고통을 계속 참아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게 좀 운동의 강도를 낼 수 있는. 혹시 징그럽네요. 그냥, 징그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조차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최근에 좀 얘가 팟캐스트나 해외 팟캐스트에서 좀 듣고 뭐 심지어는 지난번에 팟캐스트 했던 카딜로님께서도 말씀한 분인데 이 스킨이 당연히 근육이 강도가 나오면 네. 스킨이랑 네. 늘러붙겠지만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오프 시즌에 막 굉장히 많은 근육량을 갖추기 위해서 좀 살도 좀 찌우고 했던 보디빌더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이제 스킨을 결정적으로 늘리게 되면서 마지막 컨디셔닝 작업에서 늘어난 스킨이 붙는데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서준성 선수는 좀 벌크업 기간을 좀 강하게 네. 지방을 포함하더라도 좀 세게 가져가는 편이신가요? 네, 아니면 일단 증량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벌크업이 돼야지 살이 찌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이 찌게 됐을 때는 스킨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같이 이제 케미컬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근데 그 벌크업을 지방으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수분으로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네, 케미컬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분으로 인해서 그 수분 정체로 체중을 증가시키고 그 부위의 근육량을 이제 증가시키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것도 운동이랑 진짜 연관이 큰 게 비시즌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근육을 잘 쓰는 사람이면 막 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예. 네, 많이 먹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통 보면 프로 보디빌더들도 비시즌에 딱 나오셨을 때 그냥 수분만 꽉 차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 선수들 보면 사이즈가 커진 맞아요. 상태에서 선이 다 있으니까. 복근도 보이고 그게 운동을 잘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뭐 케미컬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운동을 일단 잘하고 근육을 잘 써야지 비시즌에 그 부위에 지방도 스킨이 두껍게 자리가 잡히지 않고 형태가 유지되면서 사이즈를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선수들이 약점이라고 하는 부위들 보면은
되게 선이 빨리 없어집니다. 맞아요. 비시즌에. 그 말은 약점이기 때문에 잘 못 쓴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빨리 없어지는. 근데 강한 부위들, 좋은 부위는 지방이 잘 안 낍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근육을 잘 써야지 일단은 전신에 걸쳐서.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더티 벌킹이 해롭다라는 얘기에 동의하는 바시네요. 그렇죠. 네. 지방을 많이 네. 갖고 가는. 네. 네. 근데 이게 일단 체중은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체중은 내추럴이든 뭐 약물 사용자든 내추럴은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체중은 무조건 올려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올리는 과정이 방법이 이제 어떤지가 되게 중요한 스킨이 거죠. 늘어날 정도로 지방까지 같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정말 그 수분을 통해서 네, 해당 근육들을. 네, 일단 먹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식단으로 네, 막 더티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뭐 같은 칼로리를 먹는다 하더라도 빵을 내가 먹었을 때랑 밥을 먹었을 때랑 몸에서 반응하는 뭐 인슐린에 대한 반응 당연히. 또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얘가 지방으로 갈지 근육으로 갈지 결정짓는 거니까 그냥 진짜 질 좋은 음식들로 양을 늘려서 먹고 질 좋은 운동을 해야 되고 질 좋은 휴식을 해야 되고. 오, 굉장히 좋은 말이었던 것 네.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의 준비한 질문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서준영 선수의 이런 플랜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플랜들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뭐 단기적인 플랜도 좋고. 앞으로 이렇게 예. 이제 일단 제가 시합 얘기는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내년에 네. 전 도쿄 프로쇼 오, 나갈 겁니다. 한 7월, 8월에 하는. 네네네. 네. 그때 도쿄 프로를 나가고 거기서 진출권을 획득을 해서 일단 올림피아를 나가는 게 일단 시합 목표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합에 대한 생각밖에 없죠. 네, 제가 시합을 뛰고 시합에서 성적을 내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큰 계획은 일단 시합 네, 내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 시합까지 공개를 또 해주셨는데. 네.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오지 말아 달라는 얘기. 특정 누군가한테. 예. 예. 아무튼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디빌딩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일단 이번 시합을 계기로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저는 커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몸으로서도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보기에는 저의 모습이 조금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을 거고 좋게 비춰질 수도 있을 건데 그럴 때 그냥 진짜 솔직한 말로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겸허히 이제 피드백을 받고 사람으로서도 성장을 해 나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솔직하네요. 네, 여러분, 서주성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